자,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자별 이론 다 외웠죠? 공부했고 열심히 학자별 이론 한번 잠깐 배웠던 거. 자, 공업입지 이론하고 상업입지 이론 이렇게 총 17명 배웠어요. 원래 전에 처음에 지대 이론 7명을 배웠죠. 가차, 절마루, 위치치는, 소입, 아줌마, 경례, 에이그, 마찰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었고, 도시공간구조 이론이 3명이 있었어요.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암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 이론에서 비버, 수레라고 외웠죠. 여기에서 비버 이렇게, 자, 비버 이렇게 외웠고, 비버, 수레라고 이렇게 외웠죠. 비버가 끄는 수레. 그래서 배버의 비용 이론은 비용은 적은 게 좋으니까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고, 최소 비용 이론. 래쉬는 수요가 많아야 돈을 많이 벌 거야, 많이 팔아서.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 비용이니까 당연히 생산 측면에서 공업 입지, 기업 입지를 설명했고, 얘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 입지를 설명했었다. 이때 배버가 3가지가 중요한데, 소송비, 노동비, 직접이 3가지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요소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 그 다음에 이런 순으로. 근데 3가지가 모두 비용은 아니죠. 얘는 비용이니까 최소, 얘도 비용이니까 최소인데, 얘는 이익이니까 최대죠.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여기에 비용이 최소라고 나와야지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안 되고, 이때 이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를 운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장을 원료 산지 가까이에 가는 게 좋겠다. 제품이 무거우면 야,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품이 무거울 경우에는 공장을 시장 가까이에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개념을 얘가 배버가 얘기했던 거죠. 자, 이때 원료 지향형은 원료 산지 가까이 공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원료가 크고 무거우니까 공장을 원료 산지 가까이 가겠다. 원료가 크고 무거운 거 어떤 게 있냐면 철광석 같은 거였어요. 이걸 제품으로 바꾸면 원료는 크고 무거운데 제품이 작아지는 거죠. 이때 원료에서 제품 될 때 중량이 줄어드는 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원감이라고 했죠. 원감. 자, 그러면 원료에서 제품 될 때 자, 얘는 크고 얘는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원료 지향형. 자, 이런 원료가 철광석이 있는데 이 철광석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편중되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편제 원료, 국지 원료. 이때 원료 지수를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배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원료 지수가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크다가 중요한 거야. 1보다 커야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래쉬의 최대 수요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곳, 중심지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지에 수요자가 가장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심지에 공장 두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자, 상호입지론에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타일 중심이라고 했죠. 자, 중심지 이론인데 중심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하는 것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죠. 이때 계층이라는 건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성격이 다르다. 규모가 큰 건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은 규모가 작은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 범위와 재화 도달 범위 중에서 재화 도달 범위는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한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얼마가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의 한계 거리를 얘기하는데, 자, 얘와 얘 중에 얘가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우리 학개론에서 요구라는 말이 나오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울 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투자한다. 중심지가 형성되려면 요구 범위가 작아야 된다. 나중에 또 금융론에서 요구와 관련된 게 뭔가 하나 더 나와. 요구가 작아야 뭔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인력은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형이고 얘를 약간 수정해서 경계,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버스 분기점이라고 외웠던 거고, 이걸 확장 발전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을 만든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 히읗 나오면 히읗 이렇게. 자, 랠리는 두 개의 도시에서 누가 잘 잡아당기겠냐라고 얘기한 거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은,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허프는 여러 개의 점포, 다수의 점포에서 소비자를 누가 잘 잡아당기는지의 확률로서 연구한 이론이죠. 이때 유인력은, 랠리가 얘기했던 건 유인력은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허프가 얘기했던 건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때 이제 허프가 다수의 점포의 점유율을 미시적 자세히, 이때 단순히 거리는 물리적 직선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의 시간거리를 도입했다. 자, 그리고 유인력은 어떻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마찰계수 승분의 여기에 점포의 크기. 그래서 이 마찰계수를 도입한 것도 허프. 그래서 유일하게 중심지에 계층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중심지 계층. 중심지 계층 크리스탈러, 원료지수 베버, 농업입지 이론 튀넷.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돼. 이때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 나오면 허프 나와야 돼요. 마찰 비용 아니야. 마찰 비용은 누구예요? 헤이그. 에이그 마찰 빚었냐? 이건 마찰 비용이고, 마찰 계수를 얘기한 건 허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마찰이 크다는 건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건 정도가 클수록 마찰이 큰 거예요. 소비자를 잘 못 잡아당길수록 마찰 계수가 큰 거죠. 잘 못 잡아당기려면 얘가 교통이 불편할수록, 전문품, 명품점은 아주 잘 잡아당긴다 그랬어. 그래서 전문품점 마찰 계수가 작고 일상용품점 마찰 계수가 크다라고 얘기했고, 자, 넬슨의 소매입지론, 낼름거리는 소입이라고 외웠어요. 낼름 소입. 그래서 소매점은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소매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소매점이 어디에 입지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냐? 낼름 소입,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 여기서 총 17명 배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자주자주 보면서 외우시고. 자, 오늘 정책론에서 넘어가서 이제, 자, 토지정책 보죠. 토지정책. 자, 한 문제가 보너스로 나오는 거야. 한 문제가 보너스. 더 많은 정책이 있지만 우리 11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해서 모두 다 꼼꼼하게 알 게 아니라 키워드만 딱 알면 돼요. 키워드만.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 그래서 키워드만 잘 정리해서 11개를 딱 정리하면 한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는 거고. 토지정책 보죠. 자, 첫 번째, 지역지구제. 계속 얘기했었죠. 우리가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죠. 토지용을 나라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해요. 내가 땅을 샀다고 내 맘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첫 번째 정책이 뭐다?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역지구제에서,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야, 네 맘대로 이용하지 말고 나라에서 잘 이용하기 위한 용도를 정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잘 이용한다는 말은 이걸 학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시장에 토지용을 맡기니까 이게 주택 지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있다가 공장 들어와서 서로 상반되는 토지용이 나타나요. 이때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토지의 잘못된 이용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하는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잘 이용한다는 말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나오면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30번쯤 나왔어요. 자주 나왔어. 뭐 너무 쉬워서 답으로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계획에 포함된 거냐라고 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국회법에서 나오면 6가지인가 7가지인가 나도 옛날에 배워가지고 대표적인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역지구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있었죠. 자, 어찌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얘보다 상위 단계의 계획인데 뭐가 나와야 돼? 장기발전 종합계획. 이렇게 얘기 안 해줬어? 우리 고시는? 뭐라고 얘기해줬어? 아, 그래요? 그렇게 해.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발전의 종합계획 이런 말 나와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토지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는 거예요. 자, 지역주구제는 부의 물가를 막고 토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이제 외울 거 용도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지역만 중복이 안 돼요.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겹쳐도 괜찮아. 용도지구끼리도 괜찮아. 용도구역끼리도 괜찮아. 나머지는 다 겹쳐도 괜찮은데 뭐끼리만 안 된다? 용도지역끼리만은 중복이 안 돼요. 자,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자, 근데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한대요. 개발하지 마라고 해놓고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어떤 지역은 개발하지 마,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니까 지역 간에 공평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개발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손해보니까 야,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용적률을 뭘로 줄 테니? 뭘로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 개발권을 뭐 해서?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권 양도제. 얘는 도입되었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거죠. 따라다녀야 돼. 언제나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는 따라다녀야죠. 그럼 여기서 문제.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의 간접 개입이다. 맞아요? 틀려요? 질문이야? 네. 맞아, 틀려. 직접 개입이야? 아니야? 우선 간접 개입 뭐가 있어요? 아, 그래. 간접 개입 뭐가 있어? 간접 개입, 개발, 보조금, 정보. 이때 개발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녀야죠. 얘는 직접 간접이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라고 간평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는 직접 간접 아니야. 지역지구제랑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붙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는데 얘는 미실시 제도다. 그럼 다시 또 한번 나와야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정책 5가지가 항상 암기되어 있어야 돼. 양, 택, 초, 공 이거 있었죠.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하나는 미실시, 하나는 4개는 나머지는 폐지된 거 이렇게 5개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외워야죠. 용도지역을 전국토로 어떻게 구분하냐? 도간농자, 1차만 하는 사람도 그냥 외워놔야 돼요. 도간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즘 최근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웠냐 안 외웠냐를 물어보는 최근 단순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주거지역은 주상공로 더 자세히 구분되지만 학계로는 여기까지만 나왔으니까 1차는 도간농자, 주상공로 이때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또 구분돼요. 전일준, 전용, 그 다음에 일반, 준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학계로는 자, 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구분할 때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이때 암기할 때 일편, 전양, 일편단심, 전양 이렇게 외웠어요. 일편, 전양 여기까지 외워놔야죠. 일편, 단심, 전양 그러니까 전국토를 도간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일편전양, 일반은 여기에 편리한,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정한다. 일편전양. 자, 이거 말고 감정평가에서 나온 거 2차까지 공부하신 분 얼른 대답해봐.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거 2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준주거죠. 그리고 그래요. 잘했어. 네, 준공주라고 이렇게 외워야 돼. 준공주. 즉,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거 딱 2개.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우리 학기론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에서는 준자 붙일 수 있는 거 찾아라. 막 주고서 준을 다 붙여놨어. 그리고 옳은 거 찾아라. 딱 2개. 준공주 이렇게 준공주,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2가지밖에 없다. 준자 붙인 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개발권 양도제 2번째 보죠. 자, 지역주구제는 요만큼만 알면 되고 간단하고
자, 지역주구제에 문제가 발생했죠. 지역 간에 형평하지 못하다 그랬어.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여기에 이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된 지역은 토지 소유자 손실이 발생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 지역지구제의 보완 정책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는 뭐? 미실시. 폐지되진 않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정책이다. 개발권 양도제. 간단히 보죠. 뭐 많이 했으니까 초창기부터. 나중에는 뭐 이런 얘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나 쑥 풀어나가긴 할 건데. 자, 보죠. 이렇게. 자, 이 지역은 규제지역이라고 해보죠.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라는 건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고 개발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보존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전지역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이라고 해보죠.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 토지의 이용을 규제한 건 무슨 제도? 지역지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자, 원래는 여기에 요만큼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여기는 개발하지 마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규제했어. 여기 그렇다고 보상을 해주지 않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대신에 정부가 자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을 이걸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줄 테니 토지 소유권은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따로 떼어내서 거래할 수 있는 개발권만 떼어내서 너한테 줄게. 그래서 이걸 이쪽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 팔아라. 그래서 보상받아라. 만약에 한 층에 1,000만 원씩 주고 팔았다면 5층에 5천만 원 주고 팔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가 이 개발권을 사오면 원래 5층까지만 지역지구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짓는 거 허용해 줄게. 초과 용적률을 허용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개발권을 얘가 잘 사가려면 거래가 잘 되려면 여기에 지가가 비싸야 돼, 싸야 돼? 비싸야 돼요, 당연히. 싸면 얘 사람들이 땅 사서 건물 짓지 굳이 개발권 안 사올 거 아니에요. 지가가 비싼 경우에 개발권의 거래가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재정을 들여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죠. 개발권을 뭐해서 양도 이전해서 팔아서 보상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래는 어디서 일어나? 수요 공급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냐 그러면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결론은 미실시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총론에서 배웠던 건 이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용적률이에요.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던 용적률이지만 이게 넘어가면 여기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개발권이라고 했죠. 용적률. 이건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이용해서 공간으로 봤을 때 공중, 지표, 지하 이렇게 있을 때 묻던 공간이다. 공중공간을 얘기한다. 공중공간 이런 얘기였어요. 공중공간에 대한 우리 예에서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권을 팔아서. 근데 얘가 뭐냐면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미실시 제도다. 자, 이런 내용이 개발권 양도제였어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자,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가. 따로 뭐만 거래할 수 있었어? 개발권만 거래할 수 있었으니까 개발권을 뭐해서 분리해서 규제지역 보전지역 토지사에게 개발지역의 개발권을 뭐했다? 양도했다, 이전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았다. 그럼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보상된 거죠. 자,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는 매수한 개발권으로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초과 용적률을 확보했다. 자, 정부가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돈 쓰지 않고 거래했지. 뭐를? 개발권을.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언제나 수요, 공급, 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것을 거래량이라고 하고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는 건 어디? 시장.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일어나는 장점이 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이다. 자, 얘는 지역지구제와 떼어놓을 수 없죠.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야 돼. 직접 간접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자, 세 번째, 토지은행 보죠. 자, 토지은행에서 외울 건 딱 두 개. 자, 토지를 은행에 저축해놔요. 누가 쓰려고? 나라가 쓰려고. 그럼 나라가 쓸 땅을 우리가 저축해 놓는 거죠. 나라가 쓸 땅을 뭐라고 한다? 공공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하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얘 외워놔야 되고, 자,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거하고 있다. 자, 나라가 땅을 사서 저축해놔요. 토지은행에다가. 왜?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나라가 쓸 땅이 있겠죠. 공공임대주택 짓거나 도로 짓거나 관공서 짓거나 어떤 지역에 공원 같은 거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개발된 다음에 땅을 사면 수용해 줄 때는 보상비를 엄청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미리 적당한 지역에 땅을 사놓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지가가 막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 그럼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가겠네. 지가를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을 이걸 토지은행에 저축해 놓는다 그래요. 자, 자, 토지은행은 미개발 토지를, 그러면 쌀까요? 비쌀까? 싸겠지.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을 미리 사놓는다는 거야. 미개발 토지를. 자,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공공용지로 나중에 쓰거나 지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축해 놓는 걸 토지은행 제도. 이걸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제도. 무슨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외울 건, 자, 이게 정부라고 했는데 그냥 정부가 아니라 뭐 지자체, 우리가 공적 주체 얘기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가 있죠. 공사도 여러 개가 있어. 이때 토지은행을 담당하는 업무는 딱 하나의 공사가 전부 다 담당해요. 누구냐면 LH예요. LH. 얘 두 번째. 자, 토지를 영어로 랜드, 주택을 뭐라고? 하우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금융론에서 배울 공사고, 여기 토지은행 나오면 LH라고 나와야 돼. LH. LH 얘기할 때 시험에서 LH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건 누가? LH가. 관리도 누가? LH가. 분양임대도 누가? LH가 다 해요. LH가 전부 다 전담한다. 자, LH가 관리하고 라고 나왔어요. 토지관리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이때 우리가 독립정착물 중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 땅주인 거예요? 경작자 거야? 경작자 거예요. 그럼 LH가 어떤 도시지역에 땅이 있어. 나중에 개발하려고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하려고 딱 갔더니 막 할머니들이 옥수수 감자를 막 심어놨네. 바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일일이 경작자 찾아서 보상해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밀어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펜스를 다 쳐서 경계를 확실히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건 LH 땅으로 언제 개발할 거니까 무단으로 경작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겠지.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국에 이렇게 다 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 자체가 토지 관리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은행 나오면 두 개 기억해놔야 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누가 전담한다? LH.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되고. 자, 네 번째 토지 선매라고 있어. 선매. 자, 선매. 이 선은 우선 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매수. 누가 우선 매수할까? 나라가, 정부가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먼저 얘가 살 수 있는 걸 선매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땅이나 선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땅 중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토지거래를 이걸 거래하려면 뭘 맡아야 돼? 허가를 맡아야 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고 얘기해요. 토지에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럴 우려가 발생한 지역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해놓고 야,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맡아 심사받아가지고 얘가 이용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아니면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자, 토지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얘가 거래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겠지.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나라가 보기에 나라가 가지고 있기에 적당한 땅이야. 그러면 이제 암묵적으로 내가 허가 안 내주면 너 거래 못해. 허가를 받아야죠. 이 민법에서 나오잖아.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허가 안 해주면 거래를 못 해요. 근데 나라가 사주겠대.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제 암묵적인 좀 약간의 강제성이 있긴 하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개인이 야 그래 얘가 허가 안 내주면 내가 못 파니까 나라가 사준다고 하니까 나라에 파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해서 자 공익 목적으로 사적 거래, 개인 간의 거래 우선해서 누가 국가지자체, LH 등이 매수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선매. 여기에 우선의 선, 매수의 매에서 선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매수한다. 나라가 먼저 사들이는 거예요. 이때 LH가 아까 LH가 땅 사는 게 있었죠? 뭐? LH가 땅 사놓는 거 뭐? 토지은행이죠. 토지은행 할 때 주로 즉 토지의 직간정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사놓는 땅을 할 때는 LH가 뭘로? 선매로 땅을 사요. 주로 선매로. 자 어찌되거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용으로 적당하다고 할 때 정부가 개인거래 우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제도를 선매. 그럼 선매는 아무 땅이나 선매하는 거 아니죠? 어떤 땅?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만 선매할 수 있어요. 자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이미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데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네. 그럼 과징금을 부과하겠지. 그러면서 또 얘기해. 야, 너 이용 목적으로 너 거래한 게 아니네. 대신에 나라가 사줄 테니까 나라한테 팔래? 라고 또 나라가 물어봐요. 자 이렇게 나라가 자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LH 등이 매수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 한다? 선매요. 그럼 선매는 강제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 너 팔래? 라고 물어봤잖아. 그냥 사가는 게 아니라 팔래? 안 팔 거야. 나는 너 나 안 좋아 나라. 네, 나라 싫어해 하면서 안 팔았어. 그럼 못 사는 거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사갈래? 라고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라에 팔래?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파는 게 낫겠다 그러면 파는 거고 난 안 팔 거야 그럼 안 파는 거예요 나라에. 자 그러면 이건 강제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수용은 무조건 수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가 강제로 사가는 거야. 근데 얘는 매수는 협의 매수예요. 너 나한테 팔래? 나라한테 팔래? 물어보는 거죠. 강제성이 작은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선매에서 기억할 거. 자 얘는 아무 땅이나 선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땅?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 얘 땅을 선매할 수 있다. 선매는 이렇게 우선 매수하는 거죠. 누가? 정부가 개인보다 우선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을 선매한다. 우선 협의 매수하는 거다. 정부가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자, 얘하고 연결돼 있어. 얘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땅만 선매하는 거죠. 그러면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이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을 뭐 한다? 선매한다. 선매도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선매 제도에서는 세 가지 기억해놔야 되겠네. 자, 법률 근거, 어떤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우리 얘기합시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땅을 선매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이때 사들이는 건 우선 매수하는 건데 강제 수용 방식이 아니라 협의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놔야 돼요. 선매 딱 나오면.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얘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토지거래를 허가를 맡아야 돼. 왜 그랬냐? 이걸 왜 지정했냐? 토지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기를 막으려고. 나머지 이런 건 공법에서 하시고 우리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투기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구역을 정했는데 얘는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자, 선매와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도 당연히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때 중개사법이 중요한 거 언제부터 며칠 이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개3 이렇게 안 외웠어? 개3? 아 그래요? 물어봤어 그냥 나 심심해서.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어찌되거나 이건 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거고 학교론에서 선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신고되어야 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6번째 나가보죠. 도시개발사업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중에 11개 중에 하나 낼 거야. 그러면 무조건 얘네요.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사업. 이때 주로 환지 사업 방식을 취한다. 환지는 되돌려주는 거죠. 자, 잠깐 얘기하면 보죠. 자, 환지 사업 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미개발 토지를 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을 정리하고 기반시설 도로를 깔아서 도시형 토지로 바꿨죠. 자,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다시 도시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개발 토지를 처음으로 도시형 토지로 바꿨죠. 그러면 신도시가 되는 거네. 신도시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토지 소유자에게 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재매각이에요? 재분배예요? 재분배예요. 재매각이라고 나오면 안 돼. 재분배하는 방식, 환지니까 돌려준다는 얘예요. 재분배하는 방식을 이걸 신개발 방식, 이걸 도시개발 사업, 환지 사업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두 개를 빼고 돌려줘. 자, 개발된 토지 중에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 거예요.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는데 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가 있겠죠. 이건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땅을 뭐라고 한다? 채비지. 그 다음에 나라가 쓸 땅을 공공용지. 이걸 뭐하고? 제외하고 돌려준대요. 돌려주는 땅을 뭐라고 해? 환지라고 해요. 이걸 제외하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라고 나왔어요. 한번 잠깐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가 미개발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미개발 토지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됐어. 그냥 농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의견 절차를 계속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신도시로 바꿀 거예요. 자, 각각 블럭을 정해 이렇게 도로를 깔고 블럭을 정해서 물론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학교는 그냥 간단히 배우는 거예요. 나도 공법 잘 몰라. 자, 어찌되거나 자, 처음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자, 이 지역은 넓은 지역이에요? 아니면 좁은 지역이야? 아파트 몇 동 짓는 거야? 아니면 도시 하나를 짓는 거야? 도시를 짓는 거예요.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 절차가 많이 있어요. 하나씩 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야. 자, 이때 여기 갑의 땅이 있다고 보죠. 갑의 땅이 있어. 돌려주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거야. 개발된 땅으로. 자, 돌려주는데 가격을 똑같게 돌려줘요. 얘는 미개발 토지니까 가격이 싸겠지. 얘는 개발 토지예요. 개발 토지. 우리가 개발하는 건 뭐예요? 개발하는 건 뭐야? 개발이 질문이에요. 질문. 개발이 뭐예요?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개발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은 토지를 택지로 바꿔서 건물을 건축해서 이걸 분양하거나 임대해줘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발 토지가 있다는 건 택지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비싸졌겠네. 자, 근데 가격을 똑같게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게. 자, 그럼 요만큼의 면적의 갑의 땅이었는데 돌려줄 때는 똑같은 면적을 돌려주지 않겠네. 얘는 비싼 땅이니까, 개발된 토지니까 요만큼만 돌려줄 거예요. 요만큼만 이렇게 갑에게 돌려준다. 돌려준다라고 했죠. 이건 재매각이야, 재분배야? 재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분배. 이때 이 땅을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해요. 그럼 돌려주지 않는 땅이 있네. 남는 땅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해요. 이 보류지의 정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거야. 공사비 충당하는 걸 뭐라고 한다? 채비지. 나중에 공공용지로 학교, 도서관, 이렇게 공원들 이렇게 만들 걸 공공용지라고 하죠. 그래서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것을 환지사업 방식,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거. 자, 35회 답으로 나왔어요. 자, 환지사업 방식은 절차가
복잡해, 단순해? 복잡해요. 절차마다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겠죠? 속도가 빨라, 느려? 느려, 당연해요. 그래서 개발사업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복잡할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35에 나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수용과 환지의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문제 나온 게 35에 처음이에요. 완벽하게 그게 문제 나올 때. 그러면 36회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전에 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사업 이윤과는 관련이 없고 개발했더니 땅값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개발 이익 많이 발생할까? 많이 발생하겠지. 자, 근데 갑이 원래 요만큼 땅이 있었는데 요만큼으로 돌려줬어요. 면적을 줄였잖아. 면적을 줄인 걸 감보되었다 그래요. 감보율에 따라서 면적을 줄여서 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않았지. 맞죠? 그럼 얘만큼이 이제 갑의 땅이 됐을 거야. 자, 근데 초창기의 개발 토지는 비싸긴 했지만 많이 비싸진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좀 더 발전하면서 안정되면서 사람 많아지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이 땅값이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요. 개발 이익이 엄청 발생하겠지. 그러면 그 나중에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정부가 뺏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환지 사업 방식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어렵다. 그러면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가? 원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가져간다.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원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기 사업비는 이라고 나오면 초기 사업비, 초기의 사업비래. 개발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 사는데 돈 쓰냐 안 쓰냐를 얘기하는 거야. 초기 사업비 나오면. 얘는 처음에 땅을 사서 개발한 게 아니죠. 얘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발하고서 개발된 토지로 돌렸잖아. 그럼 초기 사업비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는 기본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말고 나온 것이 재정착이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지? 땅 돌려주잖아. 여기서 다시 살면 되겠네. 재정착이 용이하다. 이건 정부가 땅을 매각할 부담이 커요, 작아요? 개발을 했어. 개발된 땅을 다시 매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개발된 토지를 매각할 부담도 작고 주민들이 재정착하기에 용이하고 속도는 느리고 범위는 넓고 절차는 복잡하다.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답이 될 질문은 둘 중에 하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 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초기 사업비는 적게 든다. 땅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시 봅시다. 자, 개발 초기 사업비가 어떻고 적고 땅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초기 사업비 나오면 땅을 사냐 안 사냐를 얘기하는 거야. 자, 재정착이 용이하겠죠. 속도가 뭐해? 느려. 절차가 복잡해. 가장 중요한 거. 정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 이때 개발 이익 나오면 얘는 개발 사업했을 때 얻는 사업 이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거죠. 이때 정상을 초과하는 뭐다? 지가 상승분. 개발 사업 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걸 개발 이익이라 한다. 이때 뺏어가는 일부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개발 부담금.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사업 방식. 얘는 미개발 토지를 첫 번째 도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신개발 방식. 그래서 신도시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면 환지는 돌려주는 거니까 재매각이에요, 재분배예요? 재분배. 이때 돌려줄 때 두 개를 빼고 돌려준다. 세비지와 공공용지 이 두 개를 빼고 돌려준다라는 거고, 이 환지사업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건 그냥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부분의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원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자, 7번에 개발 이익 환수제. 방금 배웠죠? 자,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개발 이익 환수제.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토지 이용 규제야? 정신 차려봐요. 토지 이용 규제 그런 거 아니고 간접 개입이지. 간접. 개발 보조금 정부의 간접 개입의 대표적이죠.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 자, 그러면 자,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데 자, 무슨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건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되겠네.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개발이익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얘예요. 개발이익이 뭔데 뺏어가냐? 이거 일한 대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한 대가를 정부가 마음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 자본주의에서. 자, 근데 이 개발이익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를 내줬어. 개발해도 된다. 그래서 개발했더니 아파트 분양해서 얻은 금은 이건 사업이윤이에요. 이걸 뺏어가진 못해. 근데 땅값이 처음에 샀을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개발을 허가해주고 개발 끝나니까 땅값이 1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이 정상을 초과해서 올라간 지가상승분이라면 이건 일하지 않은 대가라고 보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니까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 다 뺏지는 않지. 일부 뺏는 거예요. 25%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개발 사업을 했더니 정상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했어요. 즉 정상을 초과한 지가상승분이 발생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 이거 일부를 뺏어서 정부가 좋은 데 쓰겠다. 이때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개발이익은 사업이익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 없어.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정부가 좋은 데 쓰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때 개발이익을 이 개발부담금은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개발부담금 세법에서 배운 적이 없어.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할 때 비과세적 방법으로 뺏어가는 걸 개발부담금이라 그래요. 근데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세금을 좀 더 높여서 세율을 높여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세적 방법으로 양도세나 세관세를 좀 높여서 일부 환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운 개발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다. 비과세적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개발이익의 정체가 뭐냐? 얘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 땅값 오르는 거다. 사업이익과 관련이 없다. 자, 재건축 부담금도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하면 초과이익 발생할 수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투기적 요소로 재건축하지 마.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이거 대부분 뺏어갈 거니까 함부로 투기적으로 재건축하지 마라. 이때 뺏어갈 때, 즉 재건축을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뺏어가는 돈을 이걸 재건축 부담금이라 그래요. 자, 개발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건 뭐? 개발부담금. 재건축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뺏어가는 건 재건축 부담금. 둘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시행됐을까? 개발부담금일까? 재건축 부담금일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건축 부담금도 있어요. 부담금이 있고. 자, 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요. 똑같이 봐도 돼. 뭐 이거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발했을 때 이익을 환수한다. 재건축했을 때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 그냥 초가 하나 붙은 거예요. 자, 근데 개발부담금은 먼 옛날부터 개발을 했겠죠. 개발은 막 했을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재건축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얘가 50년 지나니까 무너질 수도 있네. 다시 재건축해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발이 끝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재건축하는 거죠. 얘는 나중에 도입된 거예요. 먼저 도입된 건 개발부담금, 나중에 도입된 건 재건축부담금. 둘 다 있어요. 개발했을 때 이익을 뺏어가는 거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부담금. 재건축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뺏어가는 거 재건축부담금. 누가 먼저? 개발부담금. 재건축은 만들어준 다음에 시간 지나서 낡아지면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재건축부담금이 나중에 시행된 제도예요. 개발부담금 먼저, 재건축부담금 나중에.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해야 돼.
자,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은 정상을 초과한 시가상승분. 딱 기억해놔야 되고. 8번 봅시다. 공영개발. 자, 정부가 땅을 사서, 정부가 건축을 해서, 정부가 분양, 임대 다 하는 것을 이걸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 그래요. 주로 공공개발로 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요. 공공임대주택 우리 외웠잖아. 뭐라고? 아직 안 외웠나? 아직 안 외웠네. 아직 안 외웠네. 영국 행장 아직 안 했잖아. 아, 그래. 알겠어. 오늘 이따가 할 거야. 네. 자, 어쨌거나 공영개발, 공공개발. 자,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때 정부라고 하면 공적 주체,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얘가 토지를 주로 뭐예요? 수용한대. 주로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발표가 나오면 땅 안 팔 수를 없어. 무조건 팔아야 돼. 강제성이 커요, 작아요? 크겠지.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겠네. 띠 두르고 내 땅 못 판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되거나. 자, 수용한 후 택지를 조성하고 주로 농지를 수용해요. 정부가. 농지를 수용해서 이걸 정부가 택지로 바꿔. 그럼 건물 지을 수 있겠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개발을 이걸 공용개발, 공공개발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 공용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개발이익 환수에 유리할까? 개발했죠? 개발했잖아.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겠네. 이거 누구 거야? 정부 거예요. 이미 정부가 수용 방식으로 사놨잖아. 그럼 정부가 건축을 했을 때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겠죠? 이 땅값 올라간 거 누구 거? 정부 거.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까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하기가 어렵다 그랬고 얘는 용이할 거고 빠르겠죠? 정부 마음대로 다 할 거 아니야. 초기 사업비는 커요, 작아요? 커. 땅을 사야 돼. 땅을 사는데 돈을 써야 돼요. 땅 사는데 돈 들어가니까 초기 사업비 크고 강제성 많으니까 갈등 야기할 수 있겠죠? 개발 토지를 매각할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거나 개발 토지를 바꿨다라면 이걸 다시 또 분양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분양하는데 부담이 있겠죠. 근데 환지사업 방식은 어때? 돌려주니까 다시 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할 부담이 있다. 이번 시험에 대토보상제라는 게 나왔어요. 수용할 때.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제가 대토보상제는 간단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자, 공영개발이었고 공영개발에서 기억할 건 딱 얘네요. 자, 정부가 다 하는 건데 주로 수용 방식. 그럼 개발이익 환수에 뭐하다? 유리하다. 땅을 사야 되니까 초기 사업비가 크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 자, 9번 보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 토지의 적성을 적합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토지를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어떤 토지를 개발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 또 달라들어가지고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하자는 사람과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보존하는 사람이 부딪히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따져보자. 이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봐서 즉 개발하기에 적당한 입지인지 토양인지 또는 활용 가능성인지 개발할 때 수익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개발하면 좋은 게 많잖아. 개발하자. 개발해도 좋은 게 별로 없네.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지의 개발과 보존의 경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건 나중에 공법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때 토지의 적성은 뭐냐면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을 토지의 적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잘 따져봐서 개발하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결정하자라는 걸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수단 이렇게 나오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자, 10번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이때 투기가 뭐의 투기냐? 투기가 과열된 지역이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때 투기는 뭐의 투기냐면 토지의 투기가 아니야. 아까 토지 투기 막기 위한 건 뭐였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었죠. 얘는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투기 과열지구예요. 중요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법? 주택법.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이 딱 나와야 돼. 주택. 하나 기억해놔야 돼.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 나오면 주택이야. 주택 투기 막기 위한 거고.
그럼 무슨 법?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앞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뭐의 투기? 주택이에요, 주택, 투기과열지구야. 그럼 주택법에서 지정하겠지. 주택법 나오면 우리 이제 학기론에서 주택법과 관련된 게 두 가지 기억해놔야 되는데, 자, 투기과열지구 주택법이죠. 네, 이런 거 하나 배웠어. 분양가 상한제 배웠죠?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뭐 한번 들어는 봤어.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가 뭐예요? 신규 주택 가격을 우리가 분양가라 그래요. 얘도 주택 가격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무슨 법? 주택법. 이건 언제 나오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어. 어떤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의 법령이 좀 개정됐다고 그러네요. 얘가 단지형 연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원룸형이 바뀌었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대요. 개정됐대. 자, 그건 뭐 이제 공법이 중요한 거고,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딱 기억해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따라와야지.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 신규 주택 가격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 막기 위한 거예요. 무슨 법? 주택법. 기억해놔야 되고. 자, 마지막 11번. 개발 제한구역. 개발을 못하게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 뭐야? 개발. 건축하는 거죠. 택지 바꿔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못하게 하겠다. 건물 못 짓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무질서하게 막 퍼져나가면서 건물을 지면서 도시가 커져나가고 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개발을 못하게 녹색으로 띠를 둘러싸였어. 옛날에 뭐라고? 그린벨트라고 했었죠. 이 지역을 뭐라고 한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걸 시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 스프롤이라 그래요. 도시 스프롤. 이 도시 스프롤을 막기 위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개발하지 말고 녹색, 자연 상태 그대로 건물 짓지 마라고 내버려 두는 게 하는 걸 개발 제한구역. 자, 이것도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용도 구역, 이것도 관련된 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토지용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자, 법률 근거 한번 봅시다. 법률 근거. 토지은행 무슨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거 외워놔야 되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선매 무슨 법률? 선매는 무조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허가 맡으려면 신고, 선매도 신고해야지. 그래서 선매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자, 이때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죠. 재건축했을 때 이익 발생하는 것도 정부가 일부 뺏어 좋은 데 쓰겠지. 이걸 뭐라 그래?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도 있고 재건축 부담금도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이익 환수인데 앞에 초과가 붙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요. 누가 먼저 시행되었다? 개발 부담금.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 투기과열지구. 무슨 투기? 주택 투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둘 다 주택이지. 무슨 법? 주택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법. 자, 여기까지 핵심 용어를 잘 정리해서 외워야 되고, 네, 쉴 시간 됐어. 쉬었다가 봅시다. 네.